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퇴거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 첫 형사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사조와 재판이 열린 법원은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습니다. 법원 앞에는 지지자와 반대자가 모여서 재구속과 무죄를 주장하면서 시끄러웠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몇 시간 사건을 내란으로 구성했다, 법리에 맞지 않다며 직접 나서서 검찰의 공소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앞으로 재판이 치열한 공방을 예고하는 대목입니다. 여기에 오세훈 시장과 유승민 전 의원의 불출마, 한덕수 대행의 차출로는 국민의힘 경선의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또요,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보수의 빅텐트가 쳐질 수 있을지까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윤 전 대통령 법정 출석과 법원 앞 영상 보시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나오시라고 안내를 좀 해주세요. 사퇴하라! 먼저 세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임주혜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보신 대로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이 있었습니다. 관심이 워낙 커서요, 취재진도 대거 나섰습니다. 하지만 김유진 아나운서, 윤석열 전 대통령 얼굴을 정확하게 포착하진 못했어요. 맞습니다.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 이후 약 열흘 만에 민간인 신분으로 서울중앙지법 재판에 출석을 했습니다. 앞서 법원은 경호상의 이유로 비공개 출석을 하게 해달라는 대통령 경호처 요청을 받아들여서 이 윤 전 대통령 측이 차를 타고 지하 주차장을 통해서 법원으로 출석을 하게 됐는데요. 따라서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이 외부에 노출될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재판부가 언론사에 법정 내 촬영 신청을 허가하지 않으면서 오늘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는 모습은 방송이나 사진, 영상으로는 공개될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이게 윤 전 대통령이 탄 차량이 법원으로 가는 모습. 그리고 지금 사진이요, 차량 안에 타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의 흐릿한 사진 한 장만이 지금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요, 지금 법원 앞에는 여러 명의 취재 기자들이 가 있으니까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을 본 유관을 좀 전하고는 있죠. 맞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서 진행됐던 탄핵 심판 변론 기일 때와 마찬가지로 좀 단정한 모습으로 양복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또 넥타이 색깔까지도 좀 증언이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붉은색 계열의 넥타이를 맸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 들어가서는 피고인석 두 번째 줄에 앉았다고 하는데 이게 재판부가 앉는 법대에서 가장 가까운 자리라고 합니다. 또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 들어선 재판부를 향해서 고개를 숙여서 인사를 하는가 하면 방청석을 가끔 응시하기도 했고요. 또 표정은 웃음기가 없는 담담한 표정이었다라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법정한 상황을 직접 볼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작은 것 하나하나까지도 더 관심이 집중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유진 아나운서 얘기를 들어보면 헌재 심판정에 출석했을 때 모습하고 좀 비슷해 보이긴 합니다. 그거를 좀 상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임주혜 변호사님, 과거에 전직 대통령 형사재판 받은 적 있단 말이에요. 그때는 저희가 법정 안에서 모습을 본 것 같거든요. 영상으로도 확인이 가능했고 사진도 남아 있습니다. 이전의 사례들을 보자면요, 최근에 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관련된 이 형사재판, 이 과정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촬영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위신이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이유를 들어서 촬영에 동의를 안 했지만 재판부에서는 공공의 이익이 크다고 판단을 해서 이 재판이 진행되기 직전에 개정 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개정 전 상황에 대해서는 촬영을 허용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상황, 이 재판정 안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입장하고 있는 이런 모습은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이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도요, 2차 공판에 참석하는 모습 우리가 영상과 사진으로 확인할 수 있었고,
더 거슬러 올라가서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선고 공판에 출석을 해서 이 선고를 받는 그 모습 영상과 사진으로 확인이 가능했거든요. 예. 현행법상으로도 법정 방청 및 촬영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피고인이 동의를 하면 이런 촬영에 대한 신청이 있을 때 촬영을 허가할 수 있고 예. 부동의를 하더라도 재판장이 이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을 하면 촬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촬영 허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예. 볼 수 있습니다. 임지혜 변호사님이 기준을 두 가지 잠깐 소개를 해주셨는데 피고인 동의가 있거나 동의가 없어도 공공의 이익에 상당하다고 재판부가 판단할 경우에는 법정 내 촬영을 허가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서정 변호사 현재까지는 지금 법원의 입장은 공개하지 않는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사실 어떠한 이유에선지는 밝혀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재판부에서는 이 취재진들의 그런 신청 자체가 조금 늦었기 때문에 일단 오늘 재판까지는 촬영을 허가하지 않고 예. 다음번에 신청이 들어왔을 때는 다시 검토를 해보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사실 뭐 법원에서 구체적인 어떠한 판단을 했는지 추측을 해보자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이제 이 사안을 공개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그런 공공의 이익이 어떠한 것인지 또 한편으로는 공개를 통해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부작용들이 어떠한지를 조금 따지지 않았을까. 그게 뭐 피고인의 인권 이런 걸까요? 네, 거기에는 이제 피고인의 인권도 포함이 될 것이고 사실 한편으로는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뭐 촬영을 통해서 공개가 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여론의 대립이라든가 갈등 사항까지도 조금 고려할 만한 사항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것을 촬영했을 때 얻게 되는 뭐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는 분명한 이익이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난 그런 헌법 재판에서 보여졌었던 그런 국민적인 갈등 상황들 이런 것들을 조금 우려해서 우선은 이제 불허를 하지 않았을까. 다만 앞으로는 또다시 신청이 들어왔을 때 검토를 한다는 걸 보면 예. 구체적인 판단에 따라서 향후에 그런 방식이 조금 바뀔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이 결정을 지금 재판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속해서 석방 결정을 내렸던 그 재판부가 지금 형사 재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 형사부입니다. 제25 형사부는 사실상 지금 이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서 이 형사재판을 전담하고 있다. 이렇게 또 평가도 가능하거든요.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주목할 만한 그런 지점이 3월 7일에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 이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재판부도 이 형사 제25부입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 구속 취소 결정과 사실상 지금 내란죄 형사 재판은 다른 부분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구속 취소는 구속이 적절했는가, 취소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는가 이 부분까지를 판단했다고 볼 수 있고요. 예. 이 12.3 비상계엄 선포가 과연 국헌문란의 내란, 그러니까 국헌문란의 폭동에 해당되는지가 지금 형사재판의 쟁점이기 때문에 판단은 다른 부분을 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측면은 이 구속 취소 결정에서 확인이 가능했던 것처럼 분리할 때 내지는 모호할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한다. 이런 부분을 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뿐만 아니라 어떤 절차상의 어떤 흠결이 있어서는 안 된다. 공수처의 수사권 같은 부분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표했었기 때문에 예. 이 재판부가 굉장히 원리 원칙적으로 정확하게 이 법리를 따져볼 것이고 절차의 위법 사항이 없는지까지도 좀 심도 있게 살펴볼 것이다. 이런 예측이 가능하다고 예.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김유진 아나운서 오늘 재판부가 낸 입장을 보면은 추후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볼 것 같이 좀 얘기를 했어요. 맞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이 촬영 신청을 받아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촬영 신청이 좀 늦게 이뤄져서 요 필요한 절차를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부족했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예. 다만 촬영 신청이 다시 제기가 되면 이후에 허가 여부를 다시 판단하겠다고 해서 오늘은 일단 비공개로 진행이 됐지만 앞으로의 재판은 다를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그리고 임 변호사님 어떻게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다음 재판부터는 글쎄요. 쭉은 아니더라도 한 번쯤은 영상이 공개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이 관련 법 규정에 따라서요. 그러니까 개정 전 상황, 예. 본격적인 재판이 진행되기 직전까지라고 볼 수 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뭐 입장하는 모습이라던가 예. 피고인석에 착석하는 모습,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변호인단과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모습들, 이런 부분은 사실상 촬영이 허가돼도 크게 무리가 없어 보이거든요. 예. 지금 재판부에서는 다른 이유가 있던 것이 아니라 너무 늦게 촬영에 대한 신청, 허가 신청이 있었기 때문에 예. 이 피고인 측의 의견을 구할 시간이 부족했다, 이런 입장을 밝힌 만큼 다음번에는 만약 또다시 신청이 있고 충분히 기간만 주어진다면 예. 이 촬영 신청을 허가할 가능성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예, 오늘 재판부가 취재진이 너무 늦게 신청을 했다고 했으니까 아마 언론사에서 굉장히 빨리 신청을 할 겁니다. 아마 다음에는요. 이렇게 지금 재판 공판기일이 예정이 돼 있어가지고 추후에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할지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재판이 열리는 곳이 417호. 아마 뉴스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익숙한 곳일 수 있어요. 맞습니다. 이곳이 굉장히 역사적으로 의미가 깊은 예. 곳이라고 합니다. 전두환 씨를 비롯해서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4명의 전직 대통령이 형사 재판을 받은 곳인데요. 이곳이 방청석만 150석 규모로 전국 법원의 법정 중에서 대법원 대법정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다음으로 가장 큰 곳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예. 특히 윤 전 대통령은 전 씨 또 노 전 대통령과는 내란이라는 같은 혐의로 같은 법정에 서서 지금 재판을 받게 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렇다면요, 오늘 오전에 열린, 지금도 재판이 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 나온 오늘 재판의 모습을 살펴볼 텐데, 서문호 선생님, 일단요, 이런 형사재판이 어떤 절차를 거쳐가지고 좀 진행이 되는지부터 저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재판이 시작이 되면 우선 재판부에서는 첫날에는 이제 피고인이 출석을 했을 때 인정 신문을 하게 됩니다. 인정신문. 네, 그렇습니다. 뭐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려서 당사자가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이제 거치게 됩니다. 예. 그래서 피고인으로 출석한 사람의 이름 혹은 뭐 주소, 직업 등에 대해서 물어보고 그 답변을 듣고 이제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에는 검찰 측에서 그러니까 모두 진술을 하게 되는데 예. 이 말은 제출되는 그 공소장에 있는 그 공소 사실, 범죄 사실에 대해서 낭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게 길면은 사실 요지만 충분히 진술을 하고도 진행이 될 수가 있고, 이렇게 어떤 혐의로 어떤 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검찰이 그 진술을 하게 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피고인 측에서는 그 공소 사실에 대한 입장이 어떤지를 밝히게 되는 그런 절차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 예. 통상적으로는 이제 변호인이 먼저 이 공소 사실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지 혹은 부인을 하는지, 부인을 한다면 어떤 취지로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지를 밝히게 되고, 또 재판장은 변호사의 의견대로 피고인 역시도 그러한 의견인지를 묻게 되는 절차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아, 변호사가 먼저 얘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피고인에 대해서 또 물어보는군요. 일단은. 네, 보통은 그렇게 2번 확인을 해서 예. 절차를 진행을 하고, 통상적인 재판 같은 경우에 그날 끝나지 않는다면 일단 여기까지 재판을 하고 다음번에 증인 신문 그런 절차들을 진행하기 위해서 일정을 잡고 보통 그날 재판은 일단은 마무리가 되긴 합니다. 예. 다만 지금 윤 전 대통령의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미 앞서 있었던 공판 준비 기일에서 앞으로의 재판에서 증인 신문들을 어떻게 할지를 미리 일정들을 조율을 했었고, 따라서 오늘 이어서 증인 신문까지도 그렇죠.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오늘 조성현 단장 그리고 김영기 대대장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이 되고 있고, 이 증인 신문이 모두 마쳐지고 나서는 이후에 이제 또 다시 구체적인 재판 일정에 대해서 조율을 하고 재판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예. 여기서 이제 검찰 측에서 공소 사실 모두 진술을 하고 이제 피고인 측에서 거기에 대해서 또 이제 반박석에 모두 진술을 하는데, 서문호 선생님, 통상적으로 변호사가 한다고 했는데 오늘은 좀 달랐는데 그 내용은 좀 뒤에서 보기로 하고, 먼저요, 인정 신문이라는 거, 이게 임 변호사님 직업 이름, 저희가 이제 유명인들 재판을 받게 되면은 언론에서 많이 쓰는 내용인데 이번에는 조금 달랐다면서요. 그렇죠. 원래 인정신문을 하는 이유는요, 그 당사자가 아닐까 봐 인정신문을 하는 겁니다. 맞는지 확인한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 재판을 받아야 되는 그 피고인이 맞는가, 이런 부분을 확인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그리고 주소,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는데, 예. 사실상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누가 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겠죠.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신문은 주어진 절차이기 때문에 진행을 하게 됩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군요. 그렇죠. 하지만 조금 달랐던 점이 있다면요. 예. 보통의 경우에는 이름을 묻고 그리고 이제 주소를 묻고 직업을 묻고, 그러니까 재판정에서 질문을 던지고 피고인이 이에 대한 답변을 하는 구조로 되어 있었다면요. 오늘은 이제 재판장이 개정 선언을 한 뒤에 신원을 확인을 하기 위한 그런 인정신문 절차를 시작하면서
인적 사항을 확인하겠다. 생년월일은 1960년 몇 월 며칠, 직업은 전직 대통령, 주소는 어디인가 이렇게 주소만을 질문을 던진 거죠. 결국 전직 대통령이라는 그 단어가 이제 재판부 입에서 나온 단어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예. 이전에 전직 대통령들의 그런 형사재판 과정에서는 재판부에서 인정신문을 위해 직업을 물었을 때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이제 무직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무직이다. 이렇게 직업을 밝혔던 전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는 이제 두 전직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재판장이 이 질문들을 하나씩 한다는 겁니다. 이름은 무엇이냐, 이렇게 생년월일 그리고 거주지까지 하나하나 물어가지고 인정신문이라는 걸 했는데 이번에는 판사가 어느 정도 얘기를 하고 직업까지도 소개를 해준 다음에 주소 정도만 물었어요. 조금 과거 선례와는 조금 다른 것들이 눈에 보이긴 하는데 일단 진행이 됐습니다. 뭐 많이들 아실 것 같아요. 핵심 쟁점 짧게 좀 요약해 볼까요? 네, 일단 이번 형사재판 같은 경우에도 이전에 있었던 그 탄핵 심판과 마찬가지로 예. 그 소추됐던 사유 그 대부분이 마찬가지의 동일한 쟁점이라고 보시면 되긴 합니다. 사실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결국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를 위한 폭동이 있었는지 두 가지죠. 이 두 가지가 예. 실체적인 쟁점이 되는 건데 일단 뭐 이런 소추 사유와 연결해서 판단을 본다면 우선 비상계엄의 선포가 과연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서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의 사유 역시 인정이 되고 또 국무회의도 거쳤다라는 주장을 해왔고 앞으로도 해나갈 계획이고요. 예. 반면에 검찰 측에서는 국가적인 그런 비상사태에 해당하지 않아서 사유도 인정이 되지 않고 국무회의 역시도 있었다고 볼 수 없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또 한편으로는 이제 국회나 선관위에 대한 장악 시도 역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윤 전 대통령은 군 병력 그리고 경찰 병력을 동원한 것은 질서 유지를 위해서였다. 또 선관위에 군 병력을 투입한 것은 일종의 문제점이 있는지 스크리닝을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이제 검찰에서는 이것은 결국 국가 기관에 대해서 강압적으로 그 기능을 저해시키려고 하는 국헌 문란의 그런 목적이 있었던 행위였다라는 예. 점을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두 가지로 요약하면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었느냐 하나하고 계엄으로 인해서 폭동이 일어났느냐죠. 그럼 이게 엔드입니까 아니면 또는입니까? 네, and 그러니까 두 가지 요건 모두가 충족이 충족이 돼야 됩니다. 돼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폭동과 관련해서는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게 시간적으로도 일시적으로 이루어진 그런 상황이었었고 예. 또 병력이 투입된 그 인원 역시도 상당히 소수에 불과했기 때문에 한 지역의 평온을 해칠 정도의 그 정도 폭력 행위는 없었다. 따라서 폭동이 되지 않는다라는 주장을 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 점 역시도 이제 당연히 주요한 쟁점 중에 하나가 될 거고 그밖에 이제 실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절차적인 문제도 상당히 쟁점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네, 결국에는 공수처의 수사권이 있는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계속 논란이 있어왔고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공수처의 수사권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일단 기소 자체가 부적법하다. 또 한편으로는 이 공수처를 거쳐서 수집된 증거 역시 모두 증거 능력이 없는 위법한 증거에 해당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어서 예. 여기에 대한 논란도 그리고 쟁점도 상당히 본격화될 예정입니다. 예. 모두 진술이 양측의 모두 진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좀 특이한 점은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모두 발언에 직접 본인이 나섭니다. 오전에만 지금 꽤 40분 넘게 윤 전 대통령이 얘기를 했다면서요. 맞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그동안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8차례 출석해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직접 신문하거나 직접 변론에 나서기도 그랬죠. 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형사재판에서도 직접 발언에 나설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왔었는데 실제로도 그랬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검찰이 준비해온 발표 자료를 구체적으로 짚으면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반박했다고 하는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전에만 42분 정도 직접 발언에 나서면서 적극적인 반박의 모습을 예. 보여줬다고 합니다. 오후에 속개된 재판에서도 윤 전 대통령이 발언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주요 발언은 저희가 이제 정리를 해드렸는데 여기서 또 눈에 띄는 거, 과거에는 좀 보지 못했던 발언이 이재명 대표의 월담은 사진 찍기 위한 쇼였다. 이런 발언도 했었고요. 주요 인사 위치 파악은 잘못된 거다. 계엄 후에 지적을 했다라고 윤 전 대통령이 추가로 눈에 띄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임 변호사 여기서 이제 김유진 아나운서가요. 검찰이 이제 만들어 PPT 화면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띄워놓고 하나하나 이게 반박을 했다는 거잖아요. 이 상황이 구체적으로 좀 어떤 상황일까요?
검찰도 굉장히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예.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소사실 요지를 쭉 나열하면서 말로써 설명할 수도 있지만 예. 워낙 내용이 방대합니다. 이 공소사실 자체도 굉장히 길고 방대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왜 PPT라고 하잖아요. 예. 이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준비해 온 겁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검찰이 공소사실의 요지에 대해 설명을 하고 나니까 윤석열 대통령 측이 이 공소사실의 요지를 듣고 이 공소사실이 전혀 사실과 다르다. 범죄 혐의점에 대해서 모두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적극적으로 해당 프레젠테이션을 다시 띄워달라고 요청을 하면서 조목조목 반박을 한 겁니다. 예. 대표적으로 이제 눈에 띄는 부분이 이제 일명 우리가 안가회동이라고 부르는 그 회동이 있는데 예. 2024년 3월 말에서부터 4월 초쯤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 일부 인사들이 모여서 함께 이 비상계엄을 모의했다. 지금 이런 의혹을 예, 예. 받고 있는 것인데요. 이와 관련되어서 지금 검찰 측에서 작성해놓은 그 PPT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이것은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잠깐 만난 그런 모임에 불과했고 이제 군인들이 좀 더 군인답게 나라를 지켜야 된다. 이런 취지의 기강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비상계엄을 사전에 모의한 자리가 아니다. 이런 부분을 언급했습니다. 예. 사실 이것이 지금 첫 재판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본격적인 절차 중에서는 첫 공판 기일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굉장히 적극적인 태도로 임했다고 평가할 그런 수 거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검찰 측에서도 만발의 준비를 하고 나왔고요. 이에 대해서 이 자료를 오히려 역으로 활용을 하면서 예. 그 자료에 대해 조목조목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반박하는 모습 보여줬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피고인 측에서 검찰의 공소사실 한번 띄워보라고 해가지고 그 피고인이 직접 설명하는 거 상당히 이례적인 거죠, 이 장면도. 그렇죠. 쉽게 산정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 오늘 첫 공판 기일이잖아요. 기본적으로 어떤 공소사실의 요지를 검찰 측에서 쭉 이야기를 하고 나는 이 전체 혐의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다 취지 정도를 하고 원래는. 그렇죠. 보통 그리고 일반적인 경우라면은 변호인이 적극적으로 나서게 됩니다. 어찌 보자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피고인의 신문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예. 본인이 법조인 출신이었다는 점을 지금 10분 활용한 그런 방어 전략을 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뭐 특히나 검찰총장 출신이죠. 대략적으로요. 헌법재판소 최후 진술에서 했던 주장의 연장선상의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영상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3 비상계엄은 과거의 계엄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입니다. 이 나라가 지금 망국적 위기 상황에 처해 있음을 선언하는 것이고 주권자인 국민들께서 상황을 직시하고 이를 극복하는 데 함께 나서달라는 절박한 호소입니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윤 전 대통령이 직접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서 변호사님, 오전에만 42분 언론이 전하기를요. 이것도 상당히 이례적인 거죠. 네, 상당히 이례적인 시간이긴 합니다. 예. 이제 물론 뭐 규정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재판장이 뭐 제지를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시간과 상관없이 피고인 본인이 의견을 진술할 수 있긴 한데 재판장의 재량으로.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통사의 경우에는 뭐 여러 사건들이 또 진행되고 있는 법정이다 보니까 상당히 짧게 진행을 하거나 혹은 길어지게 되면 재판장이 제지를 하고 뭐 자세한 내용은 의견을 따로 제출하라라는 식으로 정리를 하긴 합니다. 예.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는 지금 이 진술이 나온 단계에서는 뭐 공소사실에 대해서 인정을 한다 혹은 부인을 한다. 부인을 한다면 이러한 이유에서 부인을 하는 거다. 간략하게만 진술을 하고 다음 절차로 진행이 되는데 예. 지금 오전에만 이제 40분 넘게 관련된 진술을 하고 또 오후까지를 포함하면 뭐 79분 상당 이제 윤 전 대통령이 발언을 했다라고 할 시간 합니다. 넘네요. 네, 예. 사실 이 정도 시간이면은 일반 형사 사건에서 뭐 변호인이 최종 의견을 진술하는 것보다도 훨씬 긴, 그것보다도 그래요? 몇 배는 더 긴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을 만큼 예. 상당히 긴 시간이고 사실 첫 절차이다 보니까 간략하게 진행을 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금 PPT 내용들을 하나하나 반박하는 본격적인 어떻게 보면 실질상의 그런 변론들을 첫 시작 단계부터 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근데 헌재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질문을 하려고 하니까 재판관들이 좀 제지하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형사재판에서는 그런 뭐 특별히 그런 관행이 없습니까?
사실 형사 재판에 있어서도 거의 유사하게 재판이 진행이 되긴 합니다. 헌재하고요? 네, 뭐 예. 발언이 지나치게 길어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뭐 시간상 문제로 조금 제지를 할 수도 있고 또 말씀하신 상황처럼 증인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이제 증인신문 과정에서 개입을 하면서 예정에 없던 식으로 증인신문이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예. 재판장이 거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제지를 하고 뭐 변호인을 통해서 질문을 하라라는 식으로 질서 유지를 위해서 그런 것들이 충분히 가능은 합니다. 다만 지금 뭐 현재 시작 단계이기도 하고 이 재판부가 어쨌든 조금 시간이 길게 보고 최대한 그런 피고인의 권리를 보장한다라는 것도 조금 고려를 하지 않나. 예. 그래서 상당한 시간까지를 이제 소요하는 것도 어느 정도 허용을 해주고 있는 상황으로 이해가 됩니다. 예. 그리고 나서 다음 절차가 증인 신문입니다. 오늘 증인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은 헌재에서도 상당히 신경을 써서 신문을 했던 사람이에요. 특히 조성현 단장 같은 경우에는 헌재가 유일하게 직권으로 불러서 증언을 들었다는 건데 이 정도 보면 임 변호사님 굉장히 좀 첫 재판부터 굉장히 중요한 이슈를 다루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증언을 통해서 이 증인을 통해서 확인하고자 하는 바는 아마도 재판부에서는 과연 이 비상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곳이 국회잖아요. 예. 이 국회의원들이 이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도록 구체적으로 이 국회의원들을 이 본회의장 밖으로 끄집어내라는 그런 지시가 있었느냐, 이 부분을 확인하기 위한 작업이라는 점이 충분히 예측이 됩니다. 예. 특히 헌법재판소에서도요, 이 조성현 경비단장 같은 경우에는 유일하게 직권으로 신청한 증인이었습니다. 맞아요. 직권으로 신청했다는 의미는 일단 이 해당 사안,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 재판부가 확인하고 싶었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 이렇게도 볼 수 있거든요. 예. 둘 중 어떤 경우라고 해도 지금 이 12.3 비상계엄 과정에서 이것이 위헌 위법한 부분이 있는지 핵심적인 쟁점이다. 이 부분이 확인될 것 같고 오늘 있었던 이 첫 재판의 증인신문으로 부른 이유도 검찰 측에서 입증하고자 하는 바 이 국회의원들의 어떤 의결 정족수, 해제를 위한 이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다면 이것은 국헌문란 목적이 폭동이다. 이 부분을 입증하기 위해서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예. 현재 보여드리는 영상은 서울중앙지법 현재 지금 라이브 모습입니다. 저희 왼쪽에 길이 보이시죠? 길 건너서 조금만 올라가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저인 아크로비스타고요. 오른쪽이 이제 법원으로 들어가는 길목입니다. 오전에는 조금 집회가 지지자 반대자들이 좀 모였었는데 지금 비도 오고 재판이 한창 진행 중인 상황이라 별다른 상황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김유지 아나운서 이런 증인들이 신청한 증인들이 굉장히 많다면서요. 맞습니다. 지금 검찰에서 요청한 증인만 500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 첫 재판이긴 하지만 앞으로 이 재판이 꽤 오래 걸릴 것이다라는 그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내란 혐의 사건 수사 기록이 지금 4만 쪽이라고 하니까 증인도 그렇고 수사 기록을 검토하는 데만 해도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참고로 국정농단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에는 13개월 정도가 소요됐다고 하네요. 13개월. 사실 전례를 비교하는 게 전례하고 좀 다른 상황들이 많이 펼쳐지고 있어서 전례를 참고하는 게 좀 어떤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서 변호사께서는 이번 1심까지 어느 정도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나 걸릴 것으로 좀 예상을 사실 지금 증인이 500명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사실 1년을 넘길 그런 정도의 절차들이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애초에 이제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되어 있던 상황에서는 그래도 구속 기간을 사실상 지키기 위해서 6개월 안에 신속하게 재판이 진행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예. 지금은 이제 구속 취소로 석방이 된 상태고 그렇다면 이런 실질적인 시간적인 제약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이상 이런 예. 수백 명에 대해서 지금 500명까지 지금 앞으로 뭐 증인신문을 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실할 수는 없긴 하지만 예. 뭐 일부라도 증인 채택을 해서 진행을 한다 하더라도 뭐 수백 명이 될 거고 그렇다면 이 증인신문 과정만 고려하더라도 1심이 끝나는 때까지는 1년도 넘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도 재판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 중에 또 속보가 들어오면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재판정에서는 윤 전 대통령을 못 봤지만 사저에 복귀한 날 그리고 주말에는요.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영상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빨리 먹고 싶어서 이렇게 미치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의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저는 기쁩니다. 고맙습니다. 이 발언 중에 윤 전 대통령의 발언들이 전해지고 있는데 다 이기고 돌아온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이제 입주민들에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또 3년 하나 5년 하나 뭐 비슷하다. 어차피 5년 하나 3년 하나. 김준일 아나운서 이 발언이 나온 그 상황 경위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윤 전 대통령이 지난주 금요일에 사저로 돌아갔잖아요. 이때 건물 안에서 입주민과 지지자들을 만났는데요. 이때 반갑게 인사를 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앞서 영상으로도 보셨는데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초동 사저에 모여있던 지지자 중 한 명이 이렇게 된 것이 너무 가슴이 아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윤 전 대통령이 어차피 대통령직을 5년 하나 3년 하나 큰 상관이 없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하면서 다 이기고 돌아왔다 이런 말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민주당에서는 이 부분을 아주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사실 3년밖에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었던 건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파면이라는 결정을 그렇죠. 헌법재판소로부터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8대0 그것도 만장일치 결정이었는데 이 판결의 무게감, 이 파면 결정이라는 무게감을 너무 가볍게 여긴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원해서 자발적으로 3년만 임기를 수행한 것이 아니고 헌법적으로 부여된 의무가 있었는데 이것이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이 헌법과 법률에 중대한 위반이 있고 이 중대한 위반이 대통령직을 계속 수행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는 헌법재판관들의 중엄한 심판이 있었다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을 너무 가볍게 표현한 것 아니냐 이런 또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방금 보신 영상은 이제 금요일 사저에 복귀했을 때 모습이고 이제 그런데요 주말을 겪었습니다. 어제가 일요일이었고 거기가 주상 복합 건물로 알려져 있는데 거기에 윤 전 대통령이 경호원과 함께 이제 다니는 모습을 봤다 이런 목격담도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서초동 사저로 복귀를 하고 사흘째 되던 지난 13일에 이제 건물 상가에서 윤 전 대통령이 경호원과 함께 산책하는 모습이 또 목격되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이제 윤 전 대통령은 패딩 점퍼나 운동화 차림의 그런 편한 복장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라고 하고 또 경호원 5명 정도를 대동을 한 상태에서 산책에 나섰었는데 여기에는 이제 김성우 경호차장 역시도 함께 수행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라고 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여기 있고요. 김성훈 경호처차장이 바로 지근거리에 있고 주변에도 경호원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윤 전 대통령을 가운데 두고 이렇게 걸어가는 걸 뒤에서 이제 찍은 것 같은데 이거 말고도 주민들이나 상인들도 목격담들이 보도가 되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취임 초기에 이곳에서 산책을 즐겼다 이렇게 인근 상가 이 직원이 밝히기도 했었는데요. 운동 삼아서 슬리퍼를 신고 굉장히 편한 차림을 하고서 상가 복도를 운동 삼아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봤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고요. 한 주민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이 지하 1층의 상가를 자주 돌아다녔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취임 전에 검찰총장 시절에도 점심시간쯤에 정장 차림을 하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모습을 본 적이 있다 이렇게 증언한 경우도 있었는데요. 윤 전 대통령의 경호진도 이 취재진을 크게 막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인근 상인들은 대통령과 사진을 찍어도 되냐 이렇게 경호원에게 물어보니까 마주쳤을 때 직접 윤 전 대통령에게 여쭤보면 아마 찍어주실 거다. 아마 찍어주실 거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요. 윤 전 대통령을 강하게 지지했던 지지자들은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전한길 씨, 정광훈 목사 이야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약간 예수님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인류를 구원한 것처럼 당신께서는 파면당해서 이렇게 임기는 끝났지만은 하지만 그로 인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냈고 그리고 보수 우파들의 결집을 만들어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 척을 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절대 안 되고 그 선거에 대해서 있잖아요. 많은 국민들 절반 정도가 못 믿겠다잖아요. 원래 100% 믿어야 되거든. 선관위에 대해서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반대할 이유가 하나도 없고 만약에 그걸 반대한다면 저는 대선 불복운동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걸 안 고치고 했던 놈이 주범이죠. 사회수석 나하고 이름이 비슷해. 전광삼. 궁금한 게 있으면 사회수석 불러가지고 물어봐. 물어봤더니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대선에 나올 수 있냐? 이거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5년 동안은 안 된다는 거예요. 5년 동안은. 5년 동안은 안 된다고 하는데 그런데 5년 후에는 나오냐 그랬더니 5년 후에는 반드시 나온다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임 변호사님, 전환기 씨 얘기를 들어보면 이 부정선거로는 뭐 헌재 뭐 심리할 때도 대통령 측에서 계속 주장을 했던 건데 아예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했어요? 네, 전환기 씨가 사실 탄핵 반대 집회에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를 그렇죠. 하고 이제 마이크를 잡고 그 앞에서 굉장히 연설도 여러 차례 했잖아요. 예. 그러면서 계속 강조해 왔던 것이 이 부정선거 의혹입니다. 선관위에 대한 부실한 관리, 그로 인한 어떤 선거의 부실 문제 이런 부분들을 계속 꼬집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파면 결정이 있었고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됩니다. 대선 결국 또 선거잖아요. 예. 그렇다면 다시 또 선관위 문제 이렇게 또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전환기 씨 입장에서는 선관위 부정선거 의혹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문제 제기를 할 것이다. 이게 고쳐지지 않는다면 이번에 또 대선이 있게 되는데 난 불복 운동까지 생각한다. 이런 부분을 좀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예. 또 한 가지 또 중요한 발언들을 하고 있죠. 그 윤심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이번에 대선을 치르려면은 결국 이 보수 우파의 결집에 이르기 위해선 윤석열 대통령의 그 마음, 윤심을 얻어야 할 것이다. 또 이런 취지의 발언도 하고 있어서 굉장히 정치적인 메시지를 상당히 강한 어조로 내고 있다고 평가가 됩니다. 선 변호사님, 이 정도면은 다시 정치적인 행보라고 할까요? 다시 시작할 것 같다 이런 추정도 나오겠어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까지의 행보를 봐도 그렇고 또 최근에 뭐 지난 8일 자기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예. 이제 26년간 역사 강의를 해왔는데 이것을 그만둬야 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또 언급을 했습니다. 지난 3, 4개월 동안 자신의 인생이 많이 바뀌었다라고 하면서 이 비상계엄을 계기로 해서 삶이 완전히 변했음을 얘기를 하면서 마치 이 강사의 그런 길을 은퇴할 것 같은 그런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과 지금까지의 이런 발언들을 종합을 해보자면 결국에는 뭐 강사 업무를 좀 접어두더라도 정치적인 행보를 더 이어나가지 않을까. 사실 그 전에도 전환기 강사는 이제 윤 전 대통령을 접견을 가기도 했었고 또 구속 취소가 된 이후에는 또 따로 만남을 갖기도 했었습니다. 예. 이런 점들을 종합해 봤을 때는 정치적인 메시지를 더 크게 내고 또 나아가서는 일정한 그런 행보까지도 이어지지 않을까 충분히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보수 우파의 결집을 만들었다. 지지자들을 결집시키고 있는 행보로 좀 풀이되는데 임주혜 변호사님, 정광훈 목사 발언도 한번 볼게요. 5년 뒤에 대선 출마설을 거론했는데 이게 우리 법제상 가능한 일인가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먼저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이 헌법재판소에 따라서 지금 파면 결정, 탄핵 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5년 동안 이 파면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5년 동안은 공무원이 될 수 없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한 가지 어떤 장애물이라고 볼 수 있고요. 공무원 자체를 할 수 없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나라는 지금 대통령의 임기와 관련해서 5년 단임제입니다. 그러니까 임기가 5년이고 한 번만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 같은 경우와 이제 비교가 되는데 미국은 임기가 4년이고 다시 한 번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과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어서 결국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5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대통령이 나올 수 있다는 건 헌법 개정이 있지 않는 한 우리나라 법제하에서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불가능하다. 그러면 서 변호사님, 이런 발언들은 아무래도 지지층 결집, 지지층을 좀 모으기 위한 이런 좀 정치적인 발언으로 해석을 해야 되겠네요. 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법적으로 사실 불가능한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결국엔 다른 의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금 정광훈 목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과정 그리고 형사 과정, 그러니까 체포 구속되는 과정을 통해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그 지지세를 모았고 그 앞으로도 사실 이런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가지고 이 세력을 유지하려고 하지 않을까, 또 지금까지 그런 지위 역시도 조금 강화를 하려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분위기가 감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런 발언들은 결국에는 법적으로는 타당하지 않지만은 이제 정치적인 그런 의도 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발언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정광훈 목사는 이제 정감산 수석의 발언을 이제 전하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지만은 사실 전 수석은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다라고 언론사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요즘이요, 이게 4월 날씨가 맞냐?
싶을 정도로 이상 기후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주말에 심했습니다. 영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엄마랑 우리 3년 전에 여기 왔을 때 되게 덥지 않았어?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영상으로 보셨지만 김유진 아나운서 이상한 날씨가 좀 계속됐어요. 맞습니다. 예. 패딩 입고 벚꽃 구경할 줄은 몰랐는데요. 그게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벚꽃 위에 쌓이는 눈이라고 해서요. 일명 벚꽃 폭설. 이게 말로 표현하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예. 근데 그게 지난 주말부터 실제로 말이 되고 있는 현상입니다. 눈뿐만 아니라 우박도 쏟아졌는데요. 경기 수원에서 열린 KT 위즈와 삼성 라이온즈 경기 도중에 우박이 갑자기 떨어지면서 그래요? 경기가 예. 10분가량 중단이 됐다고 하고요. 또 주말과 휴일에 강풍특보 내려지는 곳 많았거든요. 근데 이게 실제로 어제 새벽에 부산 양정동에서는요. 태풍급 강풍 때문에 한 주상복합 건물 벽에 외장재가 떨어지는 사고가 나기도 했고요. 예. 이외에도 전국 곳곳에서 입간판과 나무들이 쓰러지고 또 정전이 되는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실제 영상을 보니까 패딩 입고 벚꽃 보는 장면이 있네요. 예. 그런데 4월에 이렇게 눈 내리냐 이런 얘기 했는데 실제로는 있었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게 오늘에도 서울에 사실 0.6cm 정도의 눈이 내려 쌓였거든요. 이게 4월 적설량으로 따져보자면 1931년 이후에 두 번째로 많은 양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드물긴 하지만 이게 있었던 일이라는 건데요. 실제로 한번 따져보니까 서울에 4월에 눈이 온 것이 올해까지 총 35일이 기록이 됐다고 해요. 또 가장 늦게 눈이 온 게 언제였냐 보면 서울 기준으로 봤을 때는 2020년 4월 22일이었다고 합니다. 이 강원 산지처럼 또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요. 더 나아가서 5월에도 눈이 관측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임 변호사님, 이 이상 기후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고 현장이 있습니다. 정말 날씨가 야속합니다. 이 광명의 신안산선 이 지하 붕괴 현장이 지금 이 날씨 때문에 굉장히 이 실종자 수색 작업에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 11일 오후 3시쯤 광명시 일직동 신안산선 공사 현장이 붕괴가 되었습니다. 작업자 2명이 실종되었는데 20대 실종자는 13시간 만에 극적으로 구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50대 실종자는 수색 중인 상황인데 지금 비가 오고 있고 또 바람도 거셉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까 이미 붕괴된 집안이어서 집안이 약해져 있는 상황인데 그렇죠. 비까지 오니까 2차 붕괴 우려 때문에 이 수색이 중단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다시 또 전문가들의 어떤 의견, 작업들을 거쳐서 수색이 다시 재개되고 있지만 아직 실종자 지금 수색 중인 상황이거든요. 좀 하루빨리 수색 작업이 이루어지기를 지금 간절히 모두들 소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요. 전국 곳곳에서 싱크홀, 땅꺼짐 현상이라고 하죠. 싱크홀이 발견돼서 주변 시민들의 불안감도 좀 커지고 있습니다. 영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이게 또 지내가면서 싱크홀이 생기지 않느냐 이래 불안한 감이 조금씩 듭니다. 보신 것처럼 서울과 부산에서 같은 날 싱크홀이 발생했는데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되는 겁니까? 일단 서울 마포구 애호개역 인근에서 발생한 이 싱크홀의 경우에는 지름 40cm, 깊이 60cm의 싱크홀이었습니다.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 지금은 임시 복구된 상태인데요. 관련 기관에 따르면 사고 원인은 하수관 균열 때문인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또 어제 부산 사상구에서도 도시철도 공사 현장 인근에서 가로 5m, 세로 3m 크기의 싱크홀이 발생했는데요. 급기야 오늘 오전에 이 인근 200m 지점 도로에서 또 싱크홀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곳은 이미 수차례 땅꺼짐 현상이 발생한 곳이었는데요. 지난해 9월에는 대형 땅꺼짐 현상이 발생하면서
배수 지원 차량 또 5톤 트럭이 구멍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나기도 했습니다. 예, 당국에서는 추가 땅거짓을 막기 위해서 이제 판 거라고도 설명을 하던데 서정민 변호사님 이런 게 주변에서 있다 보면 목격을 하고 겪다 보면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사실 뭐 곳곳에서 지금 땅꺼짐 현상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건 현장에 또 인근에 있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불안감을 호소할 수밖에 없고 예. 특히 이제 이런 사고 같은 경우에는 뭐 개인이 어떻게 대비를 한다, 대응을 한다라고 준비를 해도 소용이 없는 그렇죠. 천재지변에 가까운 그런 사고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민들의 불안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사실 뭐 저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 그 강동구 땅꺼짐 사고로 인해서 고인이 된 그런 피해자의 영상을 봤을 때도 상당히 조금 불안감이 들 수밖에 없었고 지금 어제 있었던 이제 마포구의 그 애호개역 인근의 땅꺼짐 사고 같은 경우에는 예. 그 위치가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는 퇴근하는 길에 해당하는 곳이라서 언제라도 이런 불의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그것이 내 주변에서 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불안감이 상당히 현실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저 말고도 많은 시민분들이 이런 공포심과 불안감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해가 됩니다. 지금 영상을 보면은 저희가 횡단보도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신호가 켜 있었으면 이제 사람들이 저 위를 지나다니는 곳인데 갑자기 땅꺼짐 현상이 발생을 한 거예요. 이 변호사 이게 자주 일어나는 것 같아요, 최근에. 최근 3년만 해도요. 서울시에서 발생한 땅꺼짐 현상이 총 64건이나 발생을 63 했습니다. 건이요. 크고 작은 이 땅꺼짐 현상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이 땅 속에서 벌어지는 일이니까 육안으로는 확인이 어렵습니다. 예. 하지만 우리가 이 도로 지나가다 보면 여기저기 공사하는 모습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하철 연장 공사도 있고요. 대규모의 건물을 신축하는 현장, 재개발 현장, 다량의 공사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데 지금 집안, 이 땅 속에 무언가 문제가 있다면 어떤 공사를 했을 때 연쇄적으로 이 집안 붕괴 위험, 도사리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예. 이 땅 속의 일을 모두 다 확인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탐사 장비 같은 부분 도입해야 됩니다. 전반적인 안전, 개선 작업 없다면 시민들의 불안감만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예. 방송인 박나래 씨의 자택에 침입해서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사건이 있었다고 했죠. 김유진 아나운서, 용의자가 잡혔어요? 잡혔습니다. 예. 이미 지난 10일 그러니까 지난주 목요일에 체포가 됐다고 하고요. 지난주에요? 네, 지금은 이미 구속영장까지 발부받은 상태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결국에 처음에요. 외부 침입의 흔적이 없다고 경찰에서 얘기를 하면서 내부인 소행 아니냐 이런 추측을 했었는데 잡고 보니까 지인은 아니었어요? 맞습니다. 당시에 경찰에서 밝히길 외부 침입 흔적이 없어서 내부 소행 가능성도 있다. 그랬죠.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혹시 지인 중에 범인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심까지 뻗어나가게 됐는데요. 뿐만 아니라 박나래 씨가 자택에서 좀 도난 사건이 벌어진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신고를 좀 망설였다. 예. 이런 사실이 전해지면서 정말 지인이 범인인 것 아니냐 이런 의심에 좀 불을 지른 측면도 있었어요. 그런데 붙잡힌 범인은 박나래 씨와 일면식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고요. 예. 경찰에 따르면 박나래 씨 집인 줄 모르고 범행에 나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경찰 진술 내용을 토대로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럼 임주혜 변호사님, 신고를 안 했던 이유가 글쎄요. 그 유명인이어서 좀 구설 이런 게 조금 걱정됐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유명인이기 때문에 어떤 신분상의 노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려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이고요. 이제 그보다도 정확한 피해 규모 같은 부분을 확인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결국 수사를 의뢰하고 고소를 진행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내가 입은 피해가 어느 정도이다. 그리고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되는 그 날짜와 시간 정도가 어느 정도라도 좀 특정이 돼야지 유의미한 수사가 가능할 텐데 이제 이런 부분들 언제 잃어버린 것인지 그리고 어디까지 잃어버린 것인지 이런 부분을 좀 확인하기 위한 작업을 좀 거치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예. 그래도 앞서 경찰이 이틀 만에 검거를 했다는 거는 굉장히 신속. 사실 요즘에 CCTV가 많아가지고 이런 거 잡으려면 금방 잡을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사실 CCTV가 정말 많이 설치되어 있고요. 예. 어딜 가도 이 카메라, 감시의 눈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피할 수는 없어요. 다만 지금 박나래 씨 자택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공동주택보다는
보안에 취약할 수도 있다 이런 지적이 있지만 이 집 앞뒤로 당연히 다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으면 차량에 블랙박스들도 있고요. 예. 그리고 목격자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집안 곳곳을 비추고 있는 그런 방법용 CCTV 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상 범인을 검거하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이렇게 예. 보여집니다. 그런데 서 변호사님, 이 사람이 이제 외부 침입의 흔적이 없을 정도로 했는 걸 보니까 절도 전과가 있고 지금도 유사한 범죄로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전문 터리범? 예. 네, 사실 이제 절도 범죄 같은 경우에는 통계를 봤을 때 뭐 작년 기준으로 보면은 약 60% 정도가 이미 동종의 전과가 있는 그런 범인들이 다시 한번 예.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그 중에서도 80%가 이제 절도를 이미 저질렀던 사람인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 피의자도 마찬가지로 이미 과거에 절도의 그 동종 범행이 있었던 사람이었고 이 박나래 씨 집을 절도하기 이전에도 이미 서울에 소재한 다른 집을 또다시 절도를 해서 경찰의 추적을 이미 받고 있던 상황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이후에 이제 박나래 씨에 대해서도 절도가 이루어진 것이고 결국에는 이제 사안 중대성을 고려했을 때 긴급 체포가 돼서 예. 현재는 구속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찰 진술에서는 박나래 씨 집인지 모르고 했다라고 이 사람은 하고 있으니까 집들이 이제 모색하는 과정에서 박나래 씨 집이 이렇게 걸린 것 같아요, 타깃으로. 네, 일단 그런 진술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뭐 앞으로 또 조사가 더 이어질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결국 뭐 먼저 이런 범행 대상 장소를 물색했는지 이 부분은 뭐 조금이라도 범죄의 그 죄질에 대해서 판단하는 데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박나래 씨 같은 경우에는 뭐 외부 프로그램 그 관찰 예능 등을 통해서 그 집이 대중들에게 상당히 알려져 있는 사람이다 보니 실제로 정말 모르고 이 범행을 저질렀는지 예. 혹은 이런 정보들을 확인하고 범행을 저질렀는지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수사기관에서 조금 면밀하게 검토하고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이 피의자는 이제 절도 전과가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 부분까지 감안해서 추가로 또 조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임 변호사, 2025년에 집에 도둑이 든다. 이거 처음에 상상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네, 하지만 왕왕 발생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예. 사실 경제 상황도 좀 어렵다고 보여지고요. 이와 같은 특히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에 단독주택일 때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담을 넘어서 절도에 나서는 경우 종종 있습니다. 2025년도에 사실상 이런 부분들 CCTV가 어디에나 있고 블랙박스로 촬영이 되고 있지만 여전히 이런 도둑들의 행태는 기승을 부리고 있고요.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어느 정도 피해 규모 이런 부분들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고 인근 지역의 어떤 방범 활동 강화 이런 대책들이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예, 지금 전에 보도되는 걸로 보면은 박나래 씨가 이제 도난당한 게 수천만 원 상당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되돌려 받으려면 일단 그 사람이 이 물품들을 일단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언제 과연 이 절도가 일어났는가 이 부분부터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만약 얼마 전에 이 절도 행위가 있었고 시간적 간격이 짧아서 미처 이런 부분들을 처분한다거나 하지 못했다면은 이 물건들을 그대로 갖고 있을 가능성 충분히 존재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효율적인 수사가 필요해 보이고 이런 부분이 확인이 된다면 물건을 돌려받을 수 있겠지만 여러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이미 이제 작물이라고 하죠. 그렇죠. 뭐 팔아버린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요즘 중고거래 같은 게 굉장히 활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어디까지 추적이 가능할지 미지수입니다. 피해액 같은 부분도 아직은 추정치에 불과하기 때문에 수천만 원에 달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더 될 수도 있다고도 생각이 되거든요. 어디까지 내가 지금 분실을 한 것인지도 조사가 필요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 과연 이 범인이 이것을 뭐 현금화를 시도했다거나 아니면 이걸 판매를 시도했는지 아니면 아직까지는 이런 작물에 대한 처리가 어렵기 때문에 보관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좀 더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예, 뭐 금액과는 또 별개로 굉장히 소중하게 가지고 있었던 물건이라면은 다시 되찾고 싶을 테죠. 그런데 또 하나요, 김유진 아나운서. 네. 범인이 잡혔어요. 네. 그런데 박나래 씨 측에서 법적 조치하겠다, 강경 대응하겠다 이런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왜 그러는 거예요? 네, 지금 이게 근거 없는 가짜 뉴스가 가짜 돌고 뉴스? 있기 때문입니다. 예. 수사 초기에 범인이 지인일 수 있다, 내부 소행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돌았을 때 뜬금없이 절친인 장도연 씨가 범인이다, 둘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 이런 내용이 가짜 뉴스가 온라인에 유포가 됐는데요. 이게 지금 어느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냐면 포털 사이트에 장도연 씨를 검색을 하면 연관 검색
퇴거에 절도와 관련된 내용이 같이 따라와요. 아, 그래요? 이제 그 말은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그걸 찾아봤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예.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강경한 법적 조치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을 수 없었던 상황인 것 같습니다. 처벌에서 이 정도의 가짜 뉴스면은 처벌이 가능해 보이기도 하는데요. 사실 저 정도 내용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처벌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예.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근거 없이 퍼지는 곳이 정보통신망이고 또 이런 내용들 전파 가능성이 무척 높기 때문에 일단 처벌 가능성, 처벌 필요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 지금 장도연 씨가 범인다라고 해서 구체적으로 이 장도연 씨의 외부적인 그런 명예 가치를 떨어뜨리는 침해할 만한 그런 표현이기 때문에 예. 여기에 대해서 실제로 뭐 장도연 씨 측이나 혹은 누군가가 고소 혹은 고발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처벌 가능한 수위의 그런 명예훼손적 발언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박나래 씨 측이 이제 대응을 하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사건이 터질 때마다 근거 없는 억측 가짜 뉴스가 이게 매번 나오는데 참 이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 사건과 별개이긴 하지만 지인이 아니고 이제 전문 전과가 있는 사람으로 밝혀져서요. 용의자가. 근데 김유진 아나운서 네. 연예인들의 이런 사생활 공개 예능이 많아지고 집 공개하는 사례도 많아지면서 조금 우려가 있긴 했어요. 맞습니다. 이번 사안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게 도난과 연관된 상황은 아니었잖아요. 다만 박나래 씨가 한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집이 오픈되다 보니까 집 앞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도 좀 우려스러운 부분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기안84라고 박나래 씨 이제 지인이죠. 좀 박나래 씨 걱정하는 얘기를 했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나래 씨가 주변에 그래서 베풀어서 사람이 많아요. 근데 문제가 뭔지 알아? 뭔데? 너무 사람을 잘 믿어. 사기꾼 같은 사람들이 좀 있어, 내가 보기에. 그런 사람들 조심하란 말이야. 아무래도 유명 연예인이다 보니까 다가오는 사람들이 많겠죠. 그렇기도 그렇고요. 박나래 씨가 방송에서도 여러 차례 좀 공개가 됐었지만 예. 나래바라고 해서 사람들을 좀 집에 초대해서 대접하는 걸 굉장히 맞아요. 좋아한다고 예, 예, 본 알려졌잖아요. 이제 그런 것과 관련해서 박나래 씨가 사람을 또 좋아하고 너무 잘 믿는 것에 대해서 좀 우려를 표한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앞서서 이번 사건이 내부 소행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돌았을 때 이 내용이 조금 더 좀 집중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현재 잡힌 용의자는 뭐 내부인 지인이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또 다른 박나래 씨와 관련된 소식이 임주혜 변호사님 그 보아 씨하고 전현무 씨가 라이브 방송으로 좀 논란이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박나래 씨가 언급이 됐었단 말이에요. 관련해서 박나래 씨가 뭐 언급을 했네요. 네, 사실 이 전현무 씨와 보아 씨가 SNS 라이브 방송에서 박나래 예. 씨를 언급한 부분이 부적절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었죠. 그러니까 뭐 누가 아깝네, 뭐 안 해 이런 부분은 사실 언급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었는데 예. 이 대화 당사자도 아니었던 박나래 씨가 전현무 씨가 더 아깝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가 들리면서 기분이 상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전현무 씨와 박나래 씨가 함께 출연하는 이 방송에 이와 관련된 내용이 언급이 됐습니다. 예. 전현무 씨가 다시 한번 박나래 씨에게 미안하게 됐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 이렇게 사과의 인사를 전했고 박나래 씨가 아유 사과할 게 뭐 있냐, 보아 씨도 따로 또 연락이 와서 죄송하다고 얘기를 해줬다, 나는 재미있었고 다 이해한다, 전혀 문제될 게 없다라는 취지로 발언을 하면서 대인배의 면모를 보여줬다 이런 반응들 줄을 이었습니다. 예, 선 변호사님 글쎄 뭐 지인들 사이에서 이런 오해 있을 수 있고 뭐 이렇게 풀면 될 것 같기도 한데 법적으로도 혹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까? 일단 뭐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박나래 씨가 너그럽게 넘어갔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만 이제 만약에 비슷한 사안이 발생한다라고 한다면 뭐 우선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게 명예훼손 얘기가 나올 수는 있습니다. 예. 뭐 지금 이 상황에 대한 보도 역시도 뭐 명예훼손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 같은데 이제 결론적으로는 성립하기가 조금 어려운 사항이 아닐까라고 어려워요?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명예훼손에 해당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시킬 만한 그 사실에 대한 표현이 있어야 되는데 예. 누가 더 낫다, 누가 아깝다라는 것은 이런 사실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의견 수준의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일단 명예훼손의 구성 요건에는 해당하기가 어렵다라고 보여집니다. 한편으로는 이제 그런 모욕죄에는 해당할 수 있느냐도 생각은 해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모욕죄 같은 경우에는 뭐 추상적인 그런 감정, 경멸적인 표현들 이런 것들도 구성 요건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일단 뭐 검토는 해볼 수 있겠지만 지금 이 상황처럼 결국에는 뭐 시청자 중에 누군가가 질문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면서 예. 뭐 아깝다 이 정도 표현이 나온 거라서 이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는 뭐 박나래 씨의 그런 인격적인 가치를
그 평가를 저해할 만한 발언이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적으로는 뭐 명예훼손이나 혹은 모욕죄가 성립되지는 않을 것 같고, 다만 이제 뭐 예의가 없었다 이런 비판은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당의 경선 원칙은 명확합니다. 모든 후보는 같은 출발선에 서야 하고 같은 기준 아래 경쟁해야 합니다. 특정인을 옹립하는 일도 누구의 불이익을 주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출마할 의사가 없는 분에게 계속해서 그것을 얘기하는 것 자체는 당의 경선 흥행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이기 때문에 자제하는 것이 좋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각 부처 장관들께서는 오직 국익과 국민만 생각하며 전략적 대응 방안을 구체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저 또한 그간의 통상 경험을 바탕으로 국무위원들과 함께 저에게 부여된 마지막 소명을 다하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한덕수 대행의 차출론이 국민의힘에서 더 세지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를 바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야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월등히 높긴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수 진영의 후보들을 쭉 보면요, 특이한 점이 좀 눈에 띕니다. 한덕수 대행이 갑자기 등장을 했다는 건데 여기는 오차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2.5%포인트이기 때문에 5%에서는 통계적으로 큰 의미는 없습니다. 대신에 흐름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덕수 대행이 올라왔고 나머지 김문수 전 장관, 한동훈 전 대표는 약간 떨어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두 분께 바로 공통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덕수 대행이 등장하자마자 선두권으로 온 이유를 뭐라고 보시는지 김 시장님은 어떻게 해석하세요? 예, 뭐 사실은 이제 한덕수 총리가 갖고 있는 좀 안정감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이제 오랜 경륜에 두루두루 지금 외교, 안보, 경제, 통상 이런 분야를 다 거친 전문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의 위기 상황에서 보수 진영 전반에서는 상당히 좀 중량감 있는 안정성 있는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아니겠느냐. 이런 이제 긍정적 평가가 이제 세간에 있는 것이 좀 반영된 것 같고요. 그런데 좀 재밌는 건 바로 8.6%로 3위로 올랐습니다만 저게 중도층이나 그 지지 후보가 없다는 층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우리 국민의힘을 지지했던 국민의힘 후보들을 지지했던 일부 여론조사에 했던 분들이 글로 옮겨간 게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보니까 지금 저기 한동훈 후보 빼고는 그 홍준표 후보도 지지율이 그 전조사보다는 떨어져 내려왔고요. 또 홍준표 후보도 지지율이 또 떨어져 내려왔고 또 김문수 장관도 지지율이 떨어져 내려왔습니다. 그 김문수 장관 지지율이 내려온 하락한 거하고 홍준표 시장의 지지율 하락한 게 합치면 한 7% 정도 되거든요. 리얼미터 이번이 지난 조사와 비교해 보면 그거가 거의 대부분 한덕수 후보에게 올라간 게 아닌가. 그래서 범보수 진영에서 지금 김문수 장관으로도 확장성이 없다는 좀 문제의식, 홍준표 시장은 과연 될까? 이런 문제의식 속에서 한덕수라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마 기존의 홍준표 시장과 김문수 장관을 지지했던 일부 응답층들이 글로 옮겨간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좀 분석을 수치상으로 해봤습니다. 일단은 이 여론조사는 이제 추세를 중점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순위는 통계적으로 큰 의미가 없는 상황에서 그 추세를 보시면 되는데 그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 보수 진영의 지지자들이 한덕수 총리에게 옮겨갔다는 거는 새로운 대안으로 그렇죠. 보수 진영에서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 등등 안철수 후보 등등 탄핵 찬성한 후보들을 지지했던 이 응답층을 옮겨가는 게 좀 훨씬 덜하고요. 탄핵을 반대했던 탄핵을 반대했던 응답층 중에 이제 김문수 장관, 홍준표 시장에 가 있었던 게 많이 있었는데 이분들이 대거 한 7% 이상 빠졌기 때문에 그 부분을 대부분 한덕수 후보가 가져간 게 아니겠느냐. 그래서 뭐 지금 이야기 나오는 것은 이제 우리 국민의힘의 경선 이제 열차에는 탈 수가 없게 돼버렸죠. 내일까지가 후보 등록 마감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국민의힘에서 선출된 후보가 되면 그 사람하고
밖에 있는 한덕수 후보랑 단일화를 하면은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예. 이런 식의 이제 순기능적인 그림은 지금 가능한 상황이 된 것 그 같습니다. 부분은 뒤에 다시 한번 예. 여쭤볼게요. 이 조사까지 보고 제가 복 의원님께 여쭤볼게요. 양자 대결을 하면 여전히 차이는 큽니다. 그런데 그나마 한덕수 대행이 들어왔을 때 다른 후보들보다의 격차가 줄어든다. 복 의원께서 분석하시기엔 왜 한덕수 대행의 얘기가 보수 진영에서 나오고 있다고 보세요? 다른 후보들 같은 경우는 그분들의 한계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평가를 할 만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는 그게 없어요. 희망과 가능성 면만 들여다보면 현재로서는 제일 유리한 입장인 거죠. 거기에다가 지금 이제 대통령이 없는 상태고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각종 뉴스의 메인으로 계속 등장을 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한덕수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가능성 타진 면에서 보면 1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예. 여러 가지 홍준표 전 시장의 어떤 그 한계라든지 또 김문수 전 장관의 한계라든지 지나치게 보수 일색의 극보수 일색의 지지를 받는 이런 부분들에서 어느 정도 그 중간지대의 지지까지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과 기대가 예. 지금 이제 정권 재창출을 바라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지자 이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지를 그쪽으로 슬쩍 옮기고 있는 일종의 맛보기 형태다. 현재. 예. 그러면 고정된 것이 예. 아니고. 민주당이랑 이재명 대표의 입장에서 다른 후보들보다 한덕수 대행이 가장 좀 부담스럽다고 봐야 됩니까? 어느 다른 후보가 비교하면은 민주당에서 보기에는 어떤 거예요? 뭐 어떤 후보가 부담스럽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예. 결국은 앞으로 남은 50여일간의 캠페인 동안 우리 국민들에게 저희 민주당이 이렇게 위기를 극복하겠습니다. 현재 이런 그 계엄에 아직도 진앙이 다 끝나지 않았는데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것을 정쟁적 제안이 아니라 정말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라는 안심을 줘야 되는 이런 과제들이 있어요. 예. 근데 사실 그런 면에서 볼 때 홍문표 뭐 이런 분들보다는 조금 더 한덕수가 홍준표 시장, 홍준표 시장보다는 한덕수 총리가 국민들에게 안정감을 주는 데 있어서는 조금 더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한덕수 총리든 혹은 뭐 다른 분이든 간에 저희 민주당에서는 저게 결국 오차범위 내에서 보면 별 차이가 없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누구든지 간에 가볍게 상대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보고 예. 있습니다. 김구실 실장님께 그 부분 여쭤볼게요. 주말 사이에요. 현역 의원 50여 명이 출마 촉구 기자회견을 하려고 했던 네. 한덕수 대행에 거의 절반 수준인 거죠. 이 정도면 당내에서 한덕수 대행을 차출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아주 강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50여 명 정도 연판장을 돌렸다. 그리고 공개를 하려고 했는데 당 지도부가 말렸다. 예. 이게 이제 지난 주말에 나온 기사인데요. 그리고 결국은 이제 우리 성일종 의원께서는 개인 자격으로 SNS에 이제 출마 촉구를 요구하는 걸 보냈습니다. 예. 그걸 보면 저는 한덕수 대행이 대안이다라고 하는 우리 당내 일각의 여론이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좀 그걸 비판적으로 좀 암담하게 볼 수밖에 없는 게 예. 우리 당의 경선을 지금 시작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런 비슷한 사례가 우리가 언뜻 떠오르는 게 2002년에 노무현 당시 민주당 후보의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당 밖에 있었던 정몽중 당시 국민통합 21 후보가 한일 월드컵 열기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랬죠. 그때 축구협회장 했는데 지지율이 갑자기 올라가는 바람에 그 사람한테 또 이 민주당 일부가 떨어져 나가가지고 같이 단일화를 했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때랑 지금 같은 비슷하게 좀 기시감이 있긴 한데 완전히 다른 게 뭐냐면 그때는 후보가 선출된 다음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노무현 후보라는 그 민주당의 후보가 결정이 나고 근데 후보가 결정된 이후에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으니까 고심 끝에 그런 대안을 찾은 건데 지금 우리 당에서 만약에 50여 명의 의원님들이 경선을 시작도 하기 전에 이 경선을 보기도 전에 당 밖에 있는 한덕수 총리를 찾아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건 제가 볼 때 예.
너무 빨라도 너무 빠른 거죠. 빠르다. 그리고 경선이 어떻게 결과가 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리고 그 경선의 기간 동안 우리 당의 후보들 중에 좋은 사람이 정말 바람을 일으키고 흥행을 가져오고 결국 좋은 분이 선출이 돼서 오히려 한덕수 총리보다 훨씬 더 높은 지지율을 가져올 수도 있는 겁니다. 예. 또 그렇게 하라고 경선 과정을 만들어 놓은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걸 하기도 전에 우리는 안 되니까 밖에서 찾아와서 이분을 모셔오자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패배주의이자 저는 우리 당의 경선의 김을 빼는 저는 굉장히 심각한 저는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다른 주자들의 발언을 보면은 한덕수 대행을 견제하거나 공격하는 내용들이 좀 있었는데 영상을 좀 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한덕수 우리 권한대행님께서는 정치의 꿈을 꾸시는 것은 한 번도 제가 잠꼬대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한덕수 권한대행께서는 딱 앞만 보고 가시는 정말 반듯한 공직자이십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그만두신다고 하면 또 그 다음은 또 어떻게 하는 또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냐. 한덕수 권한대행께서 더구나 출마를 위해서 그만두신다고 할 경우에는 상당한 그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최근에 일각의 당내 기득권 세력들이 이 경선은 의미 없는 것이고 나중에 한덕수 총리가랑 무슨 단일화를 할 거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그냥 한 번 지나가는 게 아니라 정말 진지하고 강력하게 목숨 걸고 하고 있어요. 이렇게 경선의 김을 빼는 것 자체는 해당 행위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건 승리를 원하는 게 아니라 기득권의 연명을 원하는 거예요. 중립적으로 관리하실 분을 출마시킨다는 것은 또 탄핵당한 정권의 총리를 하신 분이 나온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죠. 상식에 어긋나는 엉뚱한 짓은 추진하는 사람이 좀 이상한 사람들이죠. 50여 명 안 됩니다. 몇 명이 아마 조선을 하고 연판장을 받고 돌아다닌 모양인데 그 철딱선이 없는지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홍준표 시장은 철딱선이 없는 짓이라고 했는데 보기 없게 여쭤볼게요. 이게 정치는 생물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상황이 변할지는 모르지만 지금 국민의힘의 후보 등록이 오늘인데 지금 한동훈 전 대표 얘기처럼 지금 뭐 이후에 단일화 얘기까지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지금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정치권 뭐 보수 진영이긴 하지만 상대 진영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이제 보수 진영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번 대선은 가능성이 없다라는 생각 속에서 어떻게 해야지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확대시킬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내 인사 이외에 바깥의 인사를 영입해오는 카드와 그리고 당내 경선으로만은 한계가 분명하니까 결국 이것을 어떤 그 경선 과정의 이벤트를 잘 성공시켜서 지지율을 좀 높이는 이런 효과들을 가져올까? 이런 고민들을 동시에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것이 문제는 너무 시간이 촉박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덕수 총리가 지금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하지 않고 무소속이거나 혹은 바깥에 있는 조그만 어떤 그 정당의 힘을 빌어서 본인의 대중적 지지율이 높다라는 전제하에서 단일화를 시도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국민들이 볼 때 좋게 보지 않습니다. 쇼했구나. 정치 쇼했구나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결국 그렇게 형성된 지지는 금방 거품돼서 꺼질 수밖에 없다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이 좀 더 담백하고 솔직하게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 실장님, 교수님처럼 잘못한 부분, 계엄 잘못한 거죠. 인정해야 되죠. 그리고 자당이 배출한 대통령이 탄핵됐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담백하게 죄송합니다. 하지만 나라를 운영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라고 한다라면 그거는 그래도 기회조차 박탈하는 것은 너무 과하니 한번 기회는 주어보자라는 여론의 형성은 될 수 있을 텐데 그런 이야기가 전혀 없이 어떻게 하면 정권을 또 연장시켜볼까라고 하는 것은 한동훈 전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그야말로 연명을 위한 정치 쇼밖에 안 되는 것 같아서 지금 여러 가지 나오고 있는 예를 들어서 50명 정도의 의원들이 실제 한덕수 총리를 추대하려는 움직임이 사실이다라고 하면 이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지지 세력들의 움직임이 있는 것인데 실제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정말 국민의힘의 비전은 앞으로 더 막막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한덕수 대행의 발언에 좀 관심이 모였었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과 이제 관세를 두고 이제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이 되죠. 나에게 부여된 마지막 소명을 다하겠다라고 하면서 대선 출마선 관련 언급은 없었습니다. 요거 김구식 시장님 정치적으로 좀 한번 풀어주세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저 마지막 소명을 다하겠다 앞에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세 협상 이야기를 굉장히 좀 길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 전체 한 문장 센텐스를 다 보면 관세 협상까지 마지막 소명을 다하겠다로 또 들릴 수도 있는 내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국무회의 석상에서 말했던 저 말은 양쪽 다 해석이 가능한 저런 워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양쪽이라 하면은 그러니까 마지막 불출마? 네, 출마와 불출마의 가능성을 다 해놓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소임을 다하겠다는 말만 띄워놓고 보면 총리로서 권한대행 끝까지 잘 하겠습니다라고 읽힐 수도 있지만 앞에 있는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세 협상 이야기를 쭉 하면서 이 관세 협상까지 마지막 소임을 다하겠다 한다면 관세 협상만 이야기를 하면 사실은 소명이 끝난 걸로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한덕수 지금 총리도 지금 마음속으로는 출마냐 불출마냐 결심을 못한 것 같습니다. 못한 것 같다. 저는 이 상황에 대해서 지금 제가 볼 때 가장 올바른 생각이나 자세는 이런 이야기가 더 커지기 전에 지금 총리로서 대통령의 권한까지 대행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분란을 일으키기 전에 본인의 입장에 대해서 분명하게 저는 선을 그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출마할 건지 말 건지 분명히 해줘야 국정 운영에 부담이 없고 또 야당에게 또 사실 괜한 시비거리를 빌미를 줄 필요도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조만간에 아마 결심을 해서 선을 그어야 주지 않을까. 그러니까 출마할 건지 말 건지는 본인의 선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정쩡한 태도로 계속 가는 건 저는 전체 정치권에도 우리 대한민국에도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보기원께서는 이 발언 어떻게 해석하세요? 김 실장님께서는 아직 결정 못한 것 같다라고 해석을 했는데 뭐 직접 물어볼 수는 없으니까. 저도 똑같습니다. 해석은. 가능성을 닫아놓는 것이 사실 저 자리에 있는 권한대행으로서 또 총리로서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열어놨잖아요. 굳이 열어놓을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열어놓으면 결국은 정치적 논란만 증폭되는 것인데 그래서 저는 지금 간 보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이제 공직자 출신이기 때문에 이 꽃가마를 누군가가 만들어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데 그때까지 조금 지켜볼 것 같다. 또 지지율 추이도 좀 볼 것 같다. 그러면서 당장 국민의힘 들어가서 경선 안 해도 돼. 지금 얘기 나오는 것처럼 바깥에 있는 후보가 돼서 일종의 보수정 단일화 때 그때 이제 일종의 정치 세력들만 있다면 하는 계산들이 깔려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그 국민의힘 뭐 성일종 의원을 비롯해서 그분들에게 좀 묻고 싶어요. 지난번에 한덕수 총리를 탄핵시켰을 때 국정 공백과 혼란을 초래한다고 그렇게 민주당을 공격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본인 스스로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서 그만두는 그거는 국정 공백이 없어지나요? 저는 정말 그분들이 과거 불과 한두 달 전에 있었던 이야기와 지금의 이야기가 너무 달라서 이렇게 하니까 국민들이 정치를 불신하는 것 아닌가라는 말씀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좀 충고를 드리고 싶은 것이 과거 최상목 대행의 대행이 할 때 그때도 최상목 어쨌거나 어떤 그 무슨 론 이런 것들이 나왔었습니다. 대망론이 조금 나오다가 이제 말았는데 마찬가지로 그분이 뉴스의 중심에 있고 또 큰 혼란 없이 나라가 운영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니까 최상목도 차기 보수정의 대표로서 대통령으로 가능한 거 아니야? 이런 인식이 있잖아요. 지금 그런 것의 혜택을 한 총리가 고스란히 보고 있는 것이니까 국민들 혼란 주지 말고 본인이 정말 대통령의 뜻이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사표 내고 국민의힘의 경선으로 들어가는 게 그게 정치 도리상 맞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또 하나요. 주말 사이에 오세훈 시장과 유승민 전 의원이 경선에 나오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것이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요 변수입니다. 영상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저는 이번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서 백의종군으로
마중물 역할을 하겠습니다. 대행님의 출마를 촉구하는 그런 당내 분위기에 대해서 총리께서 이런 스스로의 결단의 의지로 임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당심이 민심하고 굉장히 이렇게 분리되고 다를 때가 있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후보, 민심이 원하는 후보를 뽑아야 된다. 우리가 문을 걸어 잠그고 우리 당심만, 당원들만 가지고 투표를 하는 그런 식으로 후보를 뽑으면 우리가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될 거 아닙니까? 이길 수가 없다. 이 부분도 두 분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중도 확장 가능성이 있는 보수 진영 후보들 중에 2명이라고 거론됐었는데 결국에는 출마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한덕수 대행의 영향인 것이냐? 김구식 시장께서는 왜 불출마했다고?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고민이 컸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에서 계속 제기하고 있었던 여러 가지 리스크들이 좀 있었고요. 그러니까 명태균 리스크가 물론 본인 입장에서 당연히 이건 뭐 억울하다는 걸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한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4명 경선을 하는데 1차 컷오프에 4명으로 압축할 때 지금 뭐 김문수 장관이나 뭐 홍준표 시장이나 한동훈 후보에 비해서 최근에 한 1, 2주 사이에 전체 여론조사 추이는 오세훈 시장이 조금 하락하는 추세였기 때문에 좀 불안감도 작용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있던 차에 제가 볼 때는 이 한덕수 총리를 대망론을 띄워가지고 데려오겠다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사실은 이 부분이 오 시장의 그런 고민 속에서의 어떤 결심을 하게 된 트리거 역할을 했던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그 고민이 좀 커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계속되고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오세훈 시장이 갖고 있었던 나름대로 중립적인 중도 확장성의 어떤 장점이 있었는데 이것보다 오히려 밖에 있는 한덕수 총리를 모셔오겠다고 하면 오세훈 시장은 사실 설 자리가 별로 없고 그다음에 우리 당의 경선 자체가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굉장히 강한 불만도 있었을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불출마 결심하기 전에 당 지도부도 만났고 또 한덕수 총리도 예방했던 것으로 이렇게 기사가 알려지는 것을 보면 아마도 이것이 전적인 이유는 아니겠습니다만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중도 확장성을 가진 본인 외에 밖에 있는 한덕수 총리까지 이야기가 되는 것으로 봐서는 그 흐름 자체가 불출마를 결심하는 중요한 결정적인 방아쇠는 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그 보경께서 이걸 포함해가지고요. 이 두 사람이 가지고 있던 그 중도 확장 가능성 이것이 다른 후보들에게 옮겨갈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문수 후보나 홍준표 후보가 될 경우에는 일부분 옮겨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후보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그분들은 워낙 강고한 극보수의 정책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에 보수 진영 내에서 이건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은 투표를 포기하거나 차라리 민주당 후보를 찍는 이런 선택을 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국민의힘에서는 중간자, 그러니까 중도 지역의 그 지지를 많이 받고 있는 유승민, 오세훈 이런 후보들을 잘 살려서 경쟁에서 어쨌거나 이벤트를 성공시켜야 되는데 이분들을 사전에 다 이렇게 못 일어나게 지금 거꾸로 들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는 실제 본인의 욕망은 되게 컸었고 사무실까지 만들었었고 기정사실화 출마를 했었는데 결국 이렇게 되는 것은 명태균 게이트라고 하는 그런 불안감보다 한덕수 총리를 농립하려고 하는 친윤계의 본격적인 움직임이 있으니까 당내 주류에서는 나에 대한 불신이 있구나. 그러면 내가 예선도 돌파하지 못할 가능성이 더 크다. 이런 현실적인 판단이 크게 작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이 극보수로 갇히는 것이 더 유리하죠. 그렇겠죠.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건전한 보수답게 여러 합리적인 중도파들을 포용할 수 있는 이러한 그림이 됐을 때 그나마 대선이 우리 국민들을 덜 피곤하게 만들고 그래도 다음 대선에서는 좀 어딘가 선택하는 맛이 있네 이렇게 드려야 되는데 지금 현재 흘러가는 모습으로 볼 때는 그럴 가능성이 좀 점점 더 적어져 보입니다. 처음에 15명 이상이 거론이 되다가 어느 정도 이제 좀 정리가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지금 또 급격히 부상하는 얘기가 보수 진영의 빅텐트론입니다. 반 이재명 빅텐트론이 떠오르고 있는데 저희가 이 목소리 들어보고 복 의원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이재명 전선의 빅텐트는 아마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포함을 시킬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그럼 그 외의 분들 이낙연, 김부겸 혹은 개혁신당의 이준석 다 참여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정의를 두고 제가 한 말은 아닙니다. 결례가 되죠. 포퓰리스트한테 정권 넘겨서는 안 되겠다는 분들이 우리 당 후보를 중심으로 모여야지. 이재명 후보 당선의 경우에 위험성, 이미 이제 신용평가 등급의 하락이라든지 이런 가능성을 보면 여러 가지 우리가 다양한 고민을 해야 될 때다. 사실은 반명계와도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요. 정말 보기에는 이렇게 그거였죠. 지금 반명계까지 포용하는 빅텐트를 보수 진영 후보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능할 거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빅텐트란 말이 저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낙연 계열 그 정당까지 포함이 됐을 때 이 최대한 포장을 크게 하기 위해서 빅텐트다. 뭐 이렇게 말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이준석 그 개혁신당 같은 경우에 만약에 이번 대선에서 국민의힘 쪽과 손을 잡는다 했을 때 개혁신당이 갖고 있었던 이준석이 갖고 있었던 현재 국민의힘과의 차별성이나 이런 부분 다 없어지는 거거든요. 예. 본인의 정치적 자산을 다 잃는 거기 때문에 실제 합칠 가능성은 거의 적어 보여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낙연 씨 같은 경우가 민주당 쪽에 좀 가까웠던 인사로서 그 부분을 함께 이 대선에서 자기 편으로 가져갔을 때 좀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미 민주당 지지자들은 지난번 대선 패배에 가장 큰 책임이 이낙연 씨에게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들을 하는 게 당 내에서 적극적으로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뛴 것이 아니고 본인의 정치 세력을 확장시키는 데에만 골몰해 있었고 결국 그것이 당내 분열로 이어졌었고 현재 이재명 어떤 그 사법 리스크 이런 것들의 출발점이 이낙연 씨 정치 세력으로부터 된 거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크게 작동하고 있고 그러한 부분이 그 이낙연 전 총리와 그 정당에 대한 지지도로 좀 이어지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다 합쳐도 결국 글씨는 빅텐트지만 실제로는 똑같은 크기의 텐트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럼 김근희 씨는 저 빅텐트라는 구성이 국민의힘에서 후보 나오고 한덕수 대행 들어오고 나머지 다른 후보들도 다 그 텐트 안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빅텐트에는 제가 볼 때 이제 한덕수 대행이 지금 이제 우리 당의 경선 열차에는 지금 탈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한덕수 대행이 갖고 있는 지지율까지를 포함시켜야 된다고 한다면 일단 가장 1차적인 합류 대상은 한덕수 대행과 단일화를 통해서 빅텐트를 치는 거고요. 그다음 이준석 지금 개혁신당 후보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사무실도 내고 가장 먼저 예비후보 등록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준석 의원도 끝까지 완주를 하겠다고 말은 합니다만 마지막까지 끝까지 만약에 이재명 후보와의 박빙 승부가 된다고 한다면 이준석 그 지금 후보 갖고 있는 그 지지율조차도 사실은 빅텐트 안에 들어올 가능성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빅텐트에 이야기되는 게 지금 우리 보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이낙연 총리 계열의 정당까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미래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전병헌 대표가 지금 이끌고 있는 그 경우는 이제 민주당에서 일단 떨어져 나온 분들인데다가 일정 정도 어떤 역사적 그 상징성을 갖고 있냐면 호남 우파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이제 지금 민주당을 지지하는 가장 강고한 층이 호남 지지층입니다만 호남에도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를 반대하는 호남 우파들이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이 호남 우파들의 지지를 모은다는 의미에서 만약에 이 새미래의 전병헌 대표가 이끄는 그 정당의 이낙연 전 총리까지를 엮으면 사실상은 빅텐트는 논리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를 염두에 두고 이제 이재명 대표의 집권은 막아야 되겠다. 그런 아마 절박한 심정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짧게요.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우리 당의 후보가 누가 되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당의 후보가 김문수 후보나 뭐 이렇게 홍준표 시장 같은 분이 된다고 한다면 특히나 이제 김문수 후보나 뭐 이렇게 나경원 후보 같은 분이 된다고 한다면 사실 빅텐트에 들어오라고 해도 그분들이 들어올 명분이 별로 없죠. 왜냐하면 계엄을 어떻게 보면 저 계엄을 비호했거나 또는 뭐 탄핵을 반대했던 앞장서서 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빅텐트의 여지가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 당의 후보가 예컨대 한동훈 후보라든지 뭐 안철수 후보라든지 이렇게 계엄에 단호히 반대했고 탄핵을 찬성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역사와는 이렇게 분리해내고 싶은 그런 환골탈태를 하고자 하는 그런 당의 후보, 우리 당의 후보가 된다고 한다면 빅텐트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봅니다. 의원님 뭐. 근데 저 전제가요. 한덕수는 빼고잖아요. 홍준표 시장을 그래, 이야기했습니다. 홍준표 시장 이 빅텐트를 얘기했고 한덕수는 빼고 빅텐트. 이거는 저는 온전한 그냥 한 텐트도 아니고 반쪽 텐트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본인에게 유리한. 마지막으로요. 민주당에서 뭐 당원들 의견 반영 비율 높여야 된다는 목소리 있었지만 결국에 경선룰이 그렇게 되면서 이재명 대표 추대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일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재명 대표가 뭐 두 번의 전당대회 속에서 거의 80% 가까운 당내 지지를 얻고 있었고 현재 뭐 지지도도 강고하게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경선까지 얼마 시간이 없어요. 5월 12일부터 대통령 선거가 공식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그동안 과거처럼 선거인단 모집을 통해서 한다. 이제 국민 참여 경선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본적으로 절반 정도가 당원, 그다음에 바깥에 절반 정도가 국민인데 선거인단 모집을 하는 대신에 약 100만 샘플 정도의 여론조사를 통해서 그것을 국민 참여로 대신한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